여러분, 발리, 우붓과 같은 환상적인 휴양지의 나라 인도네시아가 오랜 기간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식민지배 기간만 계산해보면 무려 347년이라고 해요. 즉, 인도네시아는 거의 3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네덜란드의 식민지 생활을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 유럽 강대국들의 식민지를 겪었던 국가들의 경우 어느 정도 통치국이었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인도네시아와 인접한 국가인 말레이시아만 봐도 인구의 75%가 통치국이었던 영국의 언어인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하고요. 300년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은 멕시코의 경우 아예 스페인어가 주된 언어일 정도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국가들보다 훨씬 긴 지배 기간을 거친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가 오랜 통치국이었던 네덜란드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인도네시아를 향한 네덜란드의 독특한 통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인도네시아를 장악했던 건 사실 네덜란드라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네덜란드의 한 회사에 의해 점령당했는데요.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1602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세계 최초의 다국적 기업이자 최초의 주식회사이기도 한데요. 이 회사는 아시아와의 무역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아시아 무역에 대한 독점 권한까지 받은 회사였습니다. 거의 정부에 준하는 막강한 파워를 가졌었는데요. 회사 내에 강력한 자체 군대까지 보유했을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이 동인도 회사는 이러한 선진 군대와 해상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무역 이익을 위해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을 점령하기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인도네시아였죠. 16세기, 17세기 당시 아시아의 향료는 유럽에서 매우 귀중한 상품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 인도네시아에서는 육두구, 정향, 후추와 같은 무척 귀한 향료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었거든요. 이러니 무역 이익을 가장 중요시하는 동인도 회사가 인도네시아를 가만두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17세기 초 동인도 회사는 군사들을 앞세워 인도네시아를 실질적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인도 회사가 인도네시아를 통치하는 방식이 여느 유럽 국가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특히 언어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바로 동인도 회사는 인도네시아에 네덜란드어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통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우 자신들의 문화를 식민지 사회에 전파함으로써 유럽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현지 문화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노력하거든요. 그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언어였고요. 사실 언어는 그 국가 고유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럽 강대국들은 식민지로 하여금 통치국의 언어를 쓰게 함으로써 그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독립에 대한 의지까지도 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이러한 다른 유럽 국가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들에게 네덜란드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인도 회사의 직원들이 인도네시아가 사용하는 말레이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통치국이 식민지의 언어를 배운다는 게 일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알고 보니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철저하게 회사의 이익과 효율성만을 생각했다는 건데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동인도 회사는 국가가 아니에요. 주식회사거든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인도네시아의 향료를 유럽으로 가져가서 큰 이익을 얻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모든 의사결정은 회사의 이익과 효율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따져보니 그 수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네덜란드어를 가르치는 일보다 소수의 동인도 회사 사람들이 말레이어를 배우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인도 회사의 이러한 선택은 무역에서의 확실한 이점을 가져다주는 선택이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나라들끼리 아주 오래전부터 탄탄한 무역 유대를 형성하고 있던 거예요. 즉, 굳이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어를 가르치고 근방의 무역 경로를 새로 개척하지 않더라도 말레이어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이들의 무역 경로를 이용하고 지배하는 일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동인도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레이어를 쓰는 국가들끼리 무역 경로가 확립될 수 있었던 이유로 한때 이 말레이 제도를 주름잡던 국가 말라카 술탄국을 꼽고 있습니다. 말라카 술탄국은 15세기 중반에서 설립되어 16세기 초까지 존재했던 동남아시아의 주요 해상 무역 국가 중 하나였는데요. 이 나라는 현재 말레이시아 영토에 위치하면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주요 무역 경로인 말라카 해협을 통제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말라카 술탄국은 같은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인 말레이 제도 국가들에까지 무역,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요. 나중엔 말레이 제도의 국가들과 유럽이 서로 무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동인도 회사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네덜란드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오히려 말레이
말레이어를 배움으로 인해 무역에서의 이익과 효율성을 모두 취할 수 있었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덜란드어를 새롭게 배울 필요 없이 자신들의 언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회사라는 건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이 동인도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18세기 말 동인도 회사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채 증가로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버티다 못한 동인도 회사는 결국 이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1799년에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가 갖고 있던 자산과 채무, 식민지 통제권까지 모두 이제는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 국유화되었는데요. 그 말인즉슨 이제 인도네시아 또한 동인도 회사가 아닌 네덜란드 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회사가 아니죠. 이익과 효율성만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식민지를 늘리고 정복하는 일에 더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덜란드도 여타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네덜란드어를 인도네시아에 전파하고자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 네덜란드어를 교육하는데 큰 실수를 하나 저지르게 되는데 바로 네덜란드는 소수 특권층 교육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네덜란드는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네덜란드어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직 극소수의 특권 엘리트층에만 네덜란드어를 배울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요. 예를 들어 소수 엘리트층을 제외하고서 일반 어린아이들이 네덜란드어를 배우고자 한다면 네덜란드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고 해요. 이건 그냥 일반 인도네시아 시민들은 네덜란드어를 배우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1900년대 들어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어 교육을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확대하며 전국에 약 1500개의 학교를 설립하긴 했어요. 하지만 얼핏 보면 이 1500개가 무척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인도네시아의 인구를 생각하면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1900년 당시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약 3800만 명에 달했거든요. 같은 시기 1000만 명도 되지 않던 한반도와 비교해봐도 거의 4배에 달하는 인구수인데요. 이러한 수치 자료를 바탕으로 네덜란드 학교 수와 인도네시아 인구 수를 전부 따져보면 인구 2만 5천 명당 학교는 단 한 개밖에 없는 셈이에요. 학교 한 개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가르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네덜란드의 소극적인 언어 교육 정책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네덜란드어를 배울 수조차 없었어요. 게다가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어를 전파하는 일을 아예 포기한 듯한 행보도 보이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레이어를 네덜란드어와 함께 공식 언어로 지정해버린 거예요. 사실 네덜란드가 이런 행보를 보인 이유가 있긴 했어요. 당시 네덜란드어의 교육과 보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통치하는 일과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반면 말레이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무역 언어였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존재하는 수많은 섬과 지역 간에도 사용될 만큼 보편적인 언어였거든요. 네덜란드는 이 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존재하는 인도네시아에서의 통치와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말레이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레이어 공식 언어 채택이 네덜란드의 행정 편의를 도와준 건 사실이지만 이는 훗날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통치에 큰 걸림돌이 될 만한 사상 하나를 심어주게 되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치국이 자신들의 문화이자 정신인 말레이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한 셈이잖아요. 이는 자연스럽게 인도네시아인들의 마음에 자신들의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심어주었고 민족이 똘똘 뭉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민족이 뭉치는 일에 가장 잘 활용된 것 또한 바로 언어였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인도네시아 통치를 더 쉽게 하기 위해 이 말레이어를 표준화하는 작업에 나섰거든요. 아예 학교에서 이 말레이어를 교육할 수 있는 사전까지 만들 정도였죠. 그 결과 이제 학교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말레이어 사전을 바탕으로 네덜란드어 대신 말레이어를 교육과정에 넣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네덜란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언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민족을 똘똘 뭉치도록 만든 셈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 불씨에 거의 기름을 붓는 정책을 하나 발표합니다. 바로 새로운 인구 분류 체계였는데요. 네덜란드 정부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했어요. 주로 네덜란드인 및 기타 유럽 출신자들을 포함하는 유럽인과 중국인, 아랍인, 인도인 등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포함하는 동양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순수 인도네시아의 원주민들을 말하는 인도네시아인이었어요. 사실 네덜란드가 이렇게 인구를 분류한 건 네덜란드의 식민지 통치 전략 중 하나였는데요. 이러한 분류 체계를 통해 식민지 사회 내에서의 통제를 강화하고 다양한 인구 집단 간의 분리를 유지하려 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어차피 동양인이든 인도네시아인이든 큰 의미가 없는 일일 수 있겠지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그 여파가 엄청났습니다. 이 분류 조치는 어찌 보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네덜란드인들과 분리해서 인도네시아인으로서 하나로 뭉치도록 만들어주었는데요. 이제 그들은 같은 분류인 인도네시아인끼리 만나거나 함께 공부하는 등 다양한 모임 활동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네시아인 모임에 제일 적극적이었던 건 인도네시아의 청년
청년들이었는데요. 같은 민족끼리의 유대가 점점 강해지던 1928년 10월 인도네시아의 청년 민족주의자들이 청년회의를 위해 자카르타에 모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훗날 이 청년회의는 인도네시아 국가 정체성 탄생의 순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게 그럴만도 한 게 이 청년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청년들은 세 가지를 다짐하게 되거든요. 첫째, 통일된 민족. 둘째, 통일된 국가. 그리고 마지막이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통일된 언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들이 선택한 언어는 원래 사용하던 말레이어가 아닌 인도네시아어였어요. 이 인도네시아어는 어찌 보면 말레이어의 일종으로서 단순하게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말레이어를 표준화하고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맞게 조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말레이어와 상호 이해가 가능하며 일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언어이고 서로 쉽게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아니, 근본이 같은 언어라면 굳이 조금씩만 바꿔서 다른 언어라고 지칭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알고 보니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적 통합을 이루고 독립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기존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독립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의 정체성인 언어를 활용한 셈이죠. 인도네시아는 그 이후 1949년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펼친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며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고요. 새롭게 대통령이 된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선언하며 인도네시아어를 국가의 언어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네덜란드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언어가 한 국가를 소멸시키기도 또는 한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는 등 그 국가의 언어가 가진 힘이 엄청난 걸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어를 지키고 잘 보존해 나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